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폐허에서 시작했는데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생존을 위협받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구걸하는 대신 스스로 일어섰고 동맹국의 배신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고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세계 최강국들이 먼저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40년간 유럽 안보를 연구해온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들을 무시했던 세계는 이제 경외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요하네스 슈미트입니다. 40년 넘게 유럽 안보를 연구해온 독일 전략가예요. 보통 깔끔한 남색 정장과 회색 가죽 서류 가방으로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걸 좋아합니다. 동료들은 제가 매우 논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능하다고 말하죠.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950년 6월 25일이었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에 감행된 기습 공격이었어요. 많은 분쟁을 봐왔지만 이 전쟁은 왠지 다르게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남한은 곧 항복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수도가 함락되면 항복하죠. 한국은 형편없는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작은 나라를 보호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점을 확신했어요. 탱크도 없고 자원도 거의 없으며 동맹국도 거의 없는 나라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는 건 자명해 보였습니다. 세계의 반응도 제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유엔은 침묵하며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주말이라는 이유로 대응이 늦었으며 일본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불과 3일 만에 서울, 남한의 수도가 북한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정부는 남쪽으로 도피해야 했어요. 이때가 보통 나라들이 항복하는 시점인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항복하는 대신 남한은 반격했어요. 정부는 남쪽의 새로운 위치에서 계속 방송을 송출했고 시민들은 도망가지 않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밀어내며 내가 먼저 가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 사진을 봤어요. 이건 패배한 나라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연합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남한은 이미 12개 모든 도의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학생 병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기관총을 메고 산을 올라 전투 위치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총알도 거의 없고 장갑차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방어선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제가 궁금해했어요. 이 질문이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제고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도 눈에 띄었어요. 보통 위기에 처한 나라들은 반복적으로 국제적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들은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고 모든 외교 채널을 시도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도움을 요청할 때 단 한 번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저 이것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는 마치 도움이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싸웠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관료들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시민들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전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건 구원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 없이 방어부대를 형성하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믿기지 않는 심정으로 지켜봤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동유럽 같은 다른 전쟁 지역에서는 이런 수준의 민간인 참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곳마다 한국인들은 공식적인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조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체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인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수 공급망을 만들고 방어 위치를 유지했어요. 제 오래된 신념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들이 위기 상황에서 항상 강력한 동맹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원이 적은 나라들은 항상 빨리 항복할 것이라고 믿었죠. 한국은 모든 점에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제게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남한은 단지 지도 위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 피 속에 흐르는 공동체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도움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곳에서 한국은 그저 적응하고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계는 남한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누구보다 빨리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강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건 살아남아서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미래 경로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그때 몰랐던 것은 이 같은 정신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모든 측면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군대부터 경제, 교육 시스템부터 미래 위기에 대한 대응까지 말이죠. 그 교훈은 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때 당신은 도움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 밤 최전선에서 온 보고서를 보며 저는 세계 역사에서 드문 무언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버림받음을 힘으로 바꾸는 나라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유럽 사무실에서 한국의 발전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제 책상에 오는 각각의 보고서를 통해 저는 깊이 우려되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동맹에 관한 가혹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어요. 이전까지 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은 위험한 시기에 서로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처럼 당연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동맹이 때로는 우정보다는 비즈니스 거래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순간은 1979년에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한국은 위험한 권력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국가는 위기 상태였어요. 이런 때에는 동맹국들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제가 읽었을 때 충격을 받은 외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조건이 붙은 상태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약한 순간을 이용해 한국의 정치를 재편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해요. 이것은 동맹국들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취약한 상태였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국은 이것을 영향력을 얻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품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대신 자주 국방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날은 한국이 진정한 군사적 독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우려를 낳는 사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것이었어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했고 군부는 폭력으로 대응했어요.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은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맞서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미국 지휘관들이 군대 이동에 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저는 책상 램프의 노란빛 아래에서 이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깨달음이 저를 덮쳤어요. 미국은 냉전 전략이 한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진정한 동맹국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지도 위의 전략적 위치로만 여겨졌어요. 이것이 동맹의 의미인가? 저는 개인 일기에 적었습니다. 보호가 아닌 지렛대? 지원이 아닌 통제?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배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일들은 국제 정치에서 일어납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 극적인 성명도 없었고 쓰라린 공개 비난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단순히 다시는 취약한 상태에 놓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들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지만 다시는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981년 한국은 정보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미국 정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체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업 통신망을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한국은 자신의 눈으로 위협을 직접 볼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커지는 존경심으로 이 변화를 지켜봤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맹국에게 배신당했을 때 분노로 관계를 끊거나 종속적인 위치를 받아들입니다. 한국은 둘 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동맹관계를 더 평등한 조건으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983년 미얀마에서 랑군 폭탄 테러가 발생했어요. 북한 요원들이 국빈 방문 중이던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대응에 주저했고 일본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어요. 한국의 반응은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한국은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뿐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러한 발전 상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들이 당신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고 있어요. 많은 동료들은 한국을 그저 강대국 사이에 끼인 또 하나의 작은 나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실망을 결단력으로 바꾸는 국가를요. 패턴이 제게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각각의 배신을 더 강해지기 위한 동기부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은 다른 이들의 결정에 의해 타협될 수 없는 자립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외교적 자존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를 구걸할 필요가 없는 미래, 다른 국가들이 그들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존재로 대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시기 동안 제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묘사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칼날을 배운 국가. 그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그 자체로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가장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홀로 견뎌낸 역사를 연구한 후 저는 이러한 회복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직접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려는 결의를 갖게 된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 여정은 따뜻한 봄날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언덕은 푸르렀고 벚꽃이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관광을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에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무너져야 할 상황에서도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조용한 마을에서 저는 박용수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지만 튼튼했고 한국의 수십 년 투쟁을 지켜본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멜빵이 달린 단순한 검은 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1997년 금융위기 때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그들의 월급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공장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작은 집 밖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셨나요? 왜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나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저에게 번개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버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단 11마디 말이었지만 이는 제 모든 연구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그 후 몇 달 동안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모든 계층의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시장, 해안가의 어촌, 그리고 비무장지대 근처의 산간 마을을 방문했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박 씨가 보여준 것과 같은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독재, 금융 붕괴, 정치적 격변, 외교적 고립,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했어요.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무력감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의 원천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부기관이나 영감을 주는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자신에게 있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는 것은 괜찮지만 도망치는 것은 안 돼. 군인들은 그들의 부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의지로 생존한다. 서울의 어느 날 아침 저는 이 정신을 대표하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북한이 바다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터졌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공포를 일으키겠지만 서울에서는 일상생활이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미사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세요? 저는 옆에 있는 젊은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고개를 들고 차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우리는 평생 위협과 함께 살아왔어요. 북한이 뭔가 할 때마다 멈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위험에 대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어요. 위협 앞에서의 숙련된 평온함이었죠. 한국인들은 두려움에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여전히 기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저는 한국을 둘러싼 위협들을 빨간 핀으로 표시했습니다. 북쪽에 핵무장한 북한, 서쪽에 어업수역을 주장하는 중국, 동쪽의 역사를 두고 다투는 일본, 북동쪽에 예측할 수 없는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남쪽의 취약한 해상항로. 이 지도를 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동맹국보다 적들에게 물리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도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는 서울에서 열린 다국적 안보 포럼에 참석했어요. 회의 중에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시험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즉시 워싱턴에 전화했고 일본 외교관은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한국 대표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계속합시다. 이것은 어제 우리의 시나리오 예측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그때 저는 한국이 위험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계산하는 나라였어요. 그날 밤 미사일 시험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이 식당과 노래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70년 이상 전시 국가로 살아왔어요. 각 시민은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단지 총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공공신뢰의 물리적 표현이었어요. 심지어 예비군 제도는 비상시에 1000만 명 이상의 시민을 전투력으로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어 네트워크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일기에 적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최전선 국가, 위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소 짓는 나라.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비상 상황을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왔어요. 그들은 위기 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에 저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여 분단된 반도의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을 향해 북쪽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의 현실의 무게를 느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은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와 활기찬 민주주의 중 하나를 건설했어요. 제가 한국인 가이드에게 돌아섰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유지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회복력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복되는 위기를 이제 모든 것에 스며든 생존 마인드로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정부 시스템, 방위 전략, 경제 정책, 그리고 일상적 습관들. 그들은 기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움 없이도 번영했어요. 1997년 가을, 유럽 전역의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들려왔어요. 아시아에서 거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한국이 갑자기 금융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제 책상으로 보고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저는 한국의 통화가 하룻밤 사이에 거의 절반의 가치를 잃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지켜봤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수십 년간의 발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이 도움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조건은 독약과 같이 매우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고금리, 기업의 엄격한 구조조정, 정부 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노동법 등을 요구했어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그 압력 아래 무너졌습니다. 데이터를 보며 저는 한국도 같은 길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은 예상된 각본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동안 서울 강남 지역의 주요 기업 본사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신문 스크랩, 금융 보고서, 외교 전문을 모아 이야기를 조합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들의 회장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공장과 자산을 국가를 돕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현대, 삼성, LG, SK와 같은 오늘날 가정에서도 익숙한 기업들의 리더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자신들의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선언했어요. 우리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급여 삭감을 선택합니다. 일부 CEO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긴급 이사회에서 임원들은 강력한 선언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회사는 국가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들을 유럽의 동료들과 공유했을 때 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겠죠. 그들이 말했어요. 어떤 기업 리더들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정보원들은 이것들이 빈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실제 행동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산을 팔고 구조를 바꾸고 해외 사무소에서 관리자들을 불러들여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자신들의 공동체로 보는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외국의 구조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금융기관을 보호하느라 바빴어요. 일본은 한국과 통화교환 거래를 약속했지만 단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홀로 남겨진 한국은 자체적인 회복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리더들만이 대응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가게를 닫는 것을 선택했어요. 대학 교수들은 국가를 돕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시위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조차도 선언했어요. 이 순간 생존이 시위보다 우선합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연구한 사례 중 기업과 시민들이 정부의 강제 없이 국가의 깃발 아래 동시에 자발적으로 동원된 유일한 사례였어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끝없이 국제적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동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년도 안 되어 한국은 금융위기에서 스스로를 구해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면서 저는 제 분석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구조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조한 나라였다. 이 이야기는 수년 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을 관찰하면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IMF 조건 아래 무너지거나 수십 년간 외국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력 구조는 현대 경제 역사에서 유일무이했어요.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는 위기 몇 년 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도시는 경제적 재앙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새 건물들이 스카이라인 전체에 솟아올랐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국제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바로 그 나라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위기 당시 재무부에서 일했던 경제학자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우리는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저는 수년간 저를 괴롭혀 온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없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나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생각에 잠겨 커피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적이 없어요.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을 알 때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다시 그 패턴이 나타났어요. 자립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경로라는 한국의 근본적인 이해였습니다. 경제학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거의 아무런 자원도 없이 폐허해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어려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몇 안 되는 나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비하게 했어요. 그들은 이미 완전한 파괴와 재건을 경험했습니다. 통화위기가 심각했지만 그것은 전쟁과 분단을 생존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위기는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졌어요. 은행 시스템은 더 안정적으로 개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국은 미래의 글로벌 위기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금융 위협 관리 전문 지식을 개발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더 효과적으로 폭풍을 헤쳐나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에 IMF의 도움이 필요했던 국가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금융 비상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수십 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가 복원된 아름다운 도심수로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한국 자체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난을 걷어내고 드러난 아름다운 무언가였습니다. 두 명의 비즈니스맨이 새로운 기술 벤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저를 지나갔어요. 대학생 그룹이 등불빛 아래에서 함께 공부하며 돌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처에서는 한 노인 여성이 키득거리는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팔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 비즈니스맨들, 학생들, 할머니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법을 배운 사회,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는 방법을 발견한 국가에 속해 있었어요. 저는 작은 다리에 멈춰 서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어요.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은 단지 위기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역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음 재앙을 두려워하는 동안 한국은 각각의 도전을 더 큰 회복력을 향한 디딤돌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금융위기는 그들이 함께 서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미래의 도전에 대한 그들의 대응을 형성할 교훈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회복을 목격한 후에도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 나라는 미래의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해 비오는 화요일 아침에 서울 강남의 공공정책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어요. 도시의 다른 많은 건물들처럼 그저 유리와 철로 된 건물이었죠. 하지만 내부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에 대한 제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저를 문서 선반으로 가득 찬 큰 방으로 안내했어요. 정책 보고서, 설문 결과, 백서, 그리고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가 깔끔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서가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읽기 시작하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한국은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재난대응 프로토콜이라는 라벨이 붙은 바인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났어요. 3,700페이지나 되었죠. 내부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기에 대처하는 상세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진, 홍수, 테러 공격, 화학물질 유출, 사이버 공격, 심지어 전염병까지요. 이것들을 실제로 사용하나요? 저는 무거운 매뉴얼을 들어 올리며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시와 도는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된 자체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종이 위에서 설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전략적 준비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봤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봉쇄와 긴급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접촉 추적, 건물 출입을 위한 QR 기반 관리, 그리고 신속한 검사 시스템을 원활하게 실행했습니다. 이것들은 공항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수년 전에 계획되고 시뮬레이션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보건부 방문 중에 한 공무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이 시나리오를 연습해 왔습니다. 이름만 달랐을 뿐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재난이 발생한 후에 대응 계획을 만듭니다. 한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을 설계해요. 군대도 같은 접근 방식을 따랐습니다. 저는 국방연구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장군들이 탱크와 전투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대신 그들은 사이버 전쟁, 기반 시설 보호, 그리고 민간인 대피 절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비상시에 행정적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정부의 한 부분이 기능할 수 없게 되면 다른 부분이 자동으로 맡게 됩니다. 군대, 민간기관, 정보부서, 그리고 지방정부는 혼란 없이 책임을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었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저는 지역사회 비상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시 정부의 두꺼운 지침 바인더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매뉴얼을 받으면 우리는 즉시 움직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문서가 시민들을 행동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종이들이 수십 년간의 생존 지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따릅니다. 저는 그때 한국의 위협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제가 다른 곳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지 무기 대신 시스템으로, 포병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싸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간 안보 포럼에 참석했을 때 완전해졌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대표들이 함께 앉아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반도체 공급망, 대만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러운 포지셔닝에 몰두하며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한국 대표가 연단에 올라 방을 침묵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관들은 불편하게 자세를 바꿨어요. 중국 관료들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동맹이나 지원을 구하는 외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략적 강국의 언어였습니다. 회의 후 저는 놀라운 무언가를 관찰했어요. 미국 대표는 중재를 요청하며 한국 대표단에게 접근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어요. 일본 외교관은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아래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국제 외교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단지 외교적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러 분야, 기후 협약, 개발 원조, 반도체 협력, 그리고 방위 파트너십에서 한국이 어렵게 얻은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능력으로 그들의 말을 뒷받침했어요. 그해 후반에 제가 참석한 유럽 방위 전시회에서 저는 한국 외교관이 동시에 독일,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와 협상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우리 무기를 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의 조건이 우리의 기술적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가적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구걸하는 대신 외교에서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 연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몇 달간의 조사에서 얻은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존중과 주의로 접근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무시당하고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자체적으로 만든 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을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든 것은 단지 전쟁, 독재 또는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한국을 구별짓는 것은 이러한 경험을 외교, 군사,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깨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제국들처럼 정복을 통해 강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몇몇 G7 국가들처럼 식민지 착취 때문에 부유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제기관에 의해 특별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강력해진 이유는 정확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 꼭대기에 서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북쪽으로는 비무장지대와 끊임없는 갈등의 위협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아래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용한 결의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회복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독립성이었어요.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법을 배운 국가였습니다. 한국이 주는 교훈은 심오합니다. 때로는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때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한국은 스스로 자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때 한국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에 전의 도시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저의 여정은 여기까지였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쓰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